네, 이 자리에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진성호 새누리당 전 의원이 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200만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주최 측 예산이었는데요. 오늘 만평을 보시면 최순실 씨도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담화를 바라보고 있는 최순실 씨의 구치소 내부의 모습입니다. 참 국민들이 볼 때는 상념에 잠길 수밖에 없는 만평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최순실 씨가 만약에 촛불을 들 거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백하십시오. 아니 지금 최순실 씨는 아직도 지금 감옥에서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는 물증을 보여주고 물어봐도 난 모른다고 한다는데 만약에 정말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정말 촛불을 드실 거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좀 진실을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평을 딱 보면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이건 나는 상관없고 다 뭐 특정 개인이 전횡을 저지른 거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최순실 네. 씨에게 떠넘기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한다는 거 하나 하고 그 이 만평의 의미는 그리고 최순실 씨도 보면서 내가 나 혼자 다 했다고? 이런 표정으로 화가 나서 촛불을 드는 그런 모양새의 만평인데 이 만평의 의미는 결국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네. 그런 취지를 꼬집은 게 아닌가 생각도 많이 드네요. 네. 또 하나의 만평이 있습니다. 취임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모토였습니다. 플래카드이기도 했죠.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렇지만 이제는 국민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꿈이 아닌 꿈이었으면 좋을 나라라고 말이죠. 그러게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하시는 내 꿈의 나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을 국민들은 아마 이건 정말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의 꿈이 이루어지는 최순실 씨 공화국이었다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부분을 아마 날카롭게 꼬집은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네. 정말 이런 것이 한낱 꿈에 불과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냉엄한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비극이 있다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샤이 박근혜가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만 다시 4%로 최저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20대, 30대의 지지율이 0%네요. 네, 20대, 30대 지지율도 그렇고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었던 TK의 지지율도 거의 뭐 최저치를 기록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부정평가까지 거의 최대치에 달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숨어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오해가 혹시나 새누리당 지도부라든지 청와대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 꿈에서 정말 좀 깨어나야 될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대통령이 지지율뿐만 아니라 오늘자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에 이제 갤럽에서는 여론조사 추이를 발표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던 지지율 추이가 새누리당이 오늘자로 12%까지 거의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그 불신을 막아내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들이 결국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준엄한 국민의 민심을 받아듣게 되는 그런 여론조사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승강이가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땅끝에서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서 트랙터가 지금 일제히 서울을 향해서 진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막혀서 서울까지는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차 촛불 집회에 동참하고자 하는 트랙터인데요. 안성 IC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라고 합니다. 트랙터까지 올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게요. 이제 네. 트랙터가 사실 오게 되면 혹여라도 이제 집회 현장에 저 트랙터가 등장을 하면 폭력 집회가 될 수도 있고 네. 좀 거기다가 저 트랙터가 한 1000대에서 2000대 정도 되면요. 집회할 장소가 없어집니다. 저 차를 다 대놓으면. 네. 그래서 오늘 법원이 굉장히 좀 현명한 판단을 하나 한 것 같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애시당초 올라오는 걸 좀 막겠다. 그래서 네. 경찰이 대치 중이었던 건데 법원에서는 일단 행진하는 건 허용을 해라. 운전해서 오는 건 허용을 해라. 그리고 어쨌건 저분들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 트랙터를 몰고 저 시속 20km랍니다.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 올라오기 시작한 네, 거예요. 열흘간 계속 네, 그동안에 꾸역꾸역 어찌 올라오고 보면 저 계셨어요. 트랙터를 통해서 저분들의 목소리는 다 냈으니까 네. 서울까지 올라오는 걸 허용하되 주차 집회는 불허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일 집회 현장에는 저 트랙터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집회 현장에는 못 갖고 올 저 트랙터이기 때문에 어디 세우기도 좀 마땅치 않잖아요. 너무 그렇죠. 많으니까 내일 서울 시내를 이렇게 저 트랙터가 한 바퀴 돌지 않을까. 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허용해 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 트랙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저 지금 이제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여러 가지 살값 안정이라든지 네. 농정 파탄을 지금 이제 항의하는 그러한 성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2011년도였습니다. 2011년도에 여의도에서 외식업자들이 모여서 솥단지를 갖다 놓고 네. 대규모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여러 가지 경기 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또 하나는 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민생 시위를 벌인 거죠. 아마 솥단지를 내건 시위나 지금 이제 트랙터를 몰고 온 시위나 거의 뭐 성격은 비슷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2011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솥단지 시위 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의원의 자격으로 가서 말씀하셨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나왔겠느냐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트랙터 몰고 오신 분들 정말 오죽하면 나왔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95%의 민심이 돌아선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버티기 작전으로 이제 결단의 모습을 내지 않고 대한민국을 결단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아주 항의를 하고 계신데 정말 오죽함이라는 말이 다시 생각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사모나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 짓지 않은 자 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재동 씨까지 내일 집회에 참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대구에서요. 이러다 또 충돌이 우려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 박사모의 반응을 보면서 전혀 내용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에는 팬클럽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네. 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 국회에 있는 또 팬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진박들. 이분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의총도 안 나왔다 그러고 저는요. 국민이 더 위에 있다는 게 아까 우리 갤럽 조사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겁니다. 부정 반응이 93%, 긍정 반응이 4%라 그러면 모른다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보면 3% 정도인데 이거는 뭐냐면 샤이 박근혜가 없다는 이유가 물어보면 속속 답하고요. 이 응답률도 제가 볼 때는 4명에 1명꼴로 응답했다는 걸 보면요. 국민들이 지금 별로 부끄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트랙터 저 이야기했지만 저거는 정말 호소를 하는데 정말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거는 다실 수 있기 때문에 저분들을 어떻게든 야당 의원들이 설득을 좀 해서 평화적인 시위가 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박사모 문제는 박사모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본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국민들하고 좀 대화를 좀 나누십시오. 이렇게 자꾸만 폐쇄적으로 가다 보면 이게 마지막에는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는 어떤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박사모께서 조금 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박 이야기 하셨는데 오늘 상당수 친박 의원들이 모두 빠진 채로 의원총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비박계가 참석을 했고요. 또 고성이 오갔고요. 벌써부터 분당을 미리 보는 게 아닐지 의견이 나올 정도로 새누리당 내부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탄핵 절차 협상에 대한 권한을 원내대표인 저에게 일임해 주시겠습니까? 박수 쳐주십시오. 좀 이따가 자유발언수가 주체는 아니고, 발언수가 주체는 아니고, 발언수가 주체는 아니고, 질서 있게 하세요, 나 의원. 질서 있게 앉으세요. 다음은 발언 이거 들어보세요. 이르면 2일 혹은 9일까지 탄핵을 처리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렇게는 못한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비박계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없던 걸로 머쓱하게 상황은 끝났죠.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늘 보여준 모습은 뭐 욕하면서 비온다고 본인은 지금 야당이 우왕좌왕한다고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뭐 정진석 원내대표도 본인 스스로가 지금 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줬네요. 네. 지금 뭐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12월 9일 또는 12월 2일 날 이 탄핵안을 빨리 조기에 발의할 경우에는 일종의 조기 대선이 발생해서 국민적 혼란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뭐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 아닐까요? 조기 대선하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좀 늦추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정치적 후유증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이제 늦게 한다고 하면 정치적 후유증이 없어지나요? 하루도 빨리 해서 이 부분을 빨리 조기 수습을 하는 것이 국정원선을 빨리 수습하는 방향이고 또 네. 하나는 개헌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많은 국민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물타기 한다는 그런 비난을 자초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개헌 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늘 이 보이신 이런 오락가락 행보는 조금 속내가 비치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생각입니다. 네, 탄핵안을 두고 새누리는 벌써부터 쭉 갈라지는 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이 의총장에 이정현 대표는 나오셨어요. 네, 나왔지만 참석을 마지못해 하시긴 했지만 공개 발언 안 하겠다 손사래를 쳤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당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정현 대표가 공개 발언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오늘의 이 의총 자리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친박계 인사들이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의 발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지해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판단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본인이 대권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부터 탄핵 정국이 급속도로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전 대표가 아직까지는 당을 깨고 나가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과정 속에서 탄핵을 기점으로 정말로 당이 갈라지냐 마냐에 대한 문제점들이 촉발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당이 갈라질 수도 있는 거고 당을 다시 봉합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새누리당 지도부를 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정현 전 대표가 아무래도 당분간은 침묵을 좀 지키면서 상황을 관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저 장면을 보면 저는 참 아리송한 게 저는 공개적으로 좀 친박과 비박 간에 논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왜냐하면 네. 자기 이름 걸고 자기 얼굴 내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저 자리 보니까 뭐 서청원, 최경환, 뭐 홍문종 어쨌든 친박의 어떤 뭐 중진 의원들이 한 명도 안 나타났고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정현 대표도 공개 발언을 안 했다는데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배신하는 겁니다.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발언들이 이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도 반성해야 된다. 왜? 지금 이런 식으로 탄핵을 가지고 자꾸 미루면 우리가 내일 촛불 집회에서 국민들한테 오히려 발표 죽는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말하는 것이 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유승민 의원이 말했죠.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야당이 발의를 하면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랬다가 만약에 새누리당이 뭐 국회에 출석 안 하고 막았다. 그러면요, 국민들의 원성을 갖다가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함께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정책 판단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네.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친박 비박할 것 없이 자기가 탄핵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자기의 논리를 이야기할 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숨어가지고 계속 협박이나 하고 이런 거는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정현 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창공을 나르는 송골매처럼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했는데 나가신 분, 당 떠나신 분들한테 콩나물값 깎다가 애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그래도 한마디씩 뒤에서 하시는 건 있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그 지금 이정현 대표가 콩나물값 깎다가 애 잃어버린 격이라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럼 그 지금 나가신 분들에게 네. 야당의 정치 공천에 맞장구 치다가 소위 말해서 보수의 이 숟가락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런 비유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정현 네. 대표가 지금 이제 말하는 콩나물값은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자리 보존을 위해서 자신들이 충성을 명시하다가 지금 나라가 결단나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지금 이제 따지고 본다면 네.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돌려줘야 될 말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청에서 이 친박계 의원들이 안 보였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번에 그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샤이 박근혜가 많이 숨어 있다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그 친박계 의원들이 아마 샤이 박근혜인 것 같습니다. 네. 부끄러워서 못 놓은 것 같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자, 이정현 대표가 이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돼달라, 뭐 네. 돼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정현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는 국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란 말입니까?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늘 국민을 이야기하던 이정현 대표가 어쨌든 본인은 민주주의의 어떤 정치인을 포기하고 어떤 폐쇄적인 왕조 시대의 어떤 가신으로 지금 자임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정현 대표가 네. 확실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충신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국민들의 생각과 정반대 얘기를 하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우스갯소리로 이정현 대표가 엑스맨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당을 깨고 나가는 배신자 입장이라고 이제 지금 비박계를 어찌 보면 비난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국민들의 대략 반은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죠. 네. 뭐 중도층도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보수 성향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등을 돌리고 지금 촛불을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않고 나가는 거는 보수를 깨는 거다라는 건 어찌 보면 바깥에 있는 진짜 보수 성향의 촛불을 드시는 분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이럴수록 물론 충심에서 나온 말씀이시긴 하겠지만 이러면 이럴수록 박근혜 대통령도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 그런 부분은 좀 분명하게 명심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친박계 네. 대부분 뭐 김진태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발언을 하실 때마다 촛불이 하나씩 더 늘어난다는 거 그런 생각 분명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초하는 배 수습은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항변하는 이정현 대표입니다. 이 본인의 말에 수긍하시는 분도 없지 않을 텐데요. 새누리가 이렇게까지 집안 싸움이 격해지는데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파장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취소 혹은 말을 다시 되씹기. 제1야당의 대표의 말이 맞느냐. 여기저기서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어떻게 그러한 분들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입니다. 두 번의 탄핵을 주도하시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데 흥분하고 큰 긍지와 자부를 갖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용어 또 상대 당에 대한 표현 단어를 골라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평소에 잘 찍으시죠? 추미애 청와대 빅딜 주범은 문재인 LCT 관련해 걸렸다. 그런 제목이고요. 긴급 속보입니다. 절대 물러서질 않습니다. 추미애 대표. 지금 저 문자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LCT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라. 네. 그 의도가 지금 따지고 보니까 지금 유언비어에 놔두는 것처럼 일종의 문재인 전 대표를 고리로 해서 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네. 지금 이제 유언비어로 확인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뭐 누가 봐도 저 이야기는 뭐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유언비어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공개적인 회의에서 야당 대표가 다시 또 이야기한다는 건 좀 저는 조금 다시 또 오버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뭐 이번에 추미애 대표가 보여주신 이 청와대 1대1 영수회담부터 시작해서 네. 계엄령 발언 그리고 또 뭐 청와대 단수 그리고 또 뭐 대통령 미용 비용에 뭐 2천억 썼다. 그 발언도 연일 지금 이제 한 건씩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지금 막 추미애 대표께서 계속 하루에 한 10,000개의 촛불은 계속 끄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공격적이고 나름대로 이 지금 야당의 리더로서 그 장점을 살려서 가진 별명이 추다르크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추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추다르크가 추리스크로 지금 되는 부분이 큰 것 같은데 문제는 본인이 지금 정치적 욕심을 조금 개인적 욕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상황에서는 야당의 리더답게 진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견인하면서 그것도 국회 내에서 또 정치적 테두리 내에서 뭔가 풀어나가려는 그러한 해법을 착착 진행해 나가면 되는데 그런 조급증을 좀 버리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저는 네. 추미애 대표가 지금 삼김 시대를 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삼김 시대는 거리 정치입니다. 이 군중들이 앞에 있으면 좀 흥분해가지고 말을 막 하는데 지금은 TV로 모든 게 중계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뭐 쿨쿨 잔다든지 또는 뭐 TV 드라마를 본다든지 여성 지도자로서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네. 조금 진짜 막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프라이버시적인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요. 저는 딸 가진 부모로서 볼 때는 대한민국의 유리천장을 지금 깨려고 하는 분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저속한 표현들을 쓴다는 게 저는 이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옆에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참모들이 도대체가 추미애 대표한테 글을 써주는지 또는 충고를 하는지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추미애 대표도 지금 일부에서는 비선이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도대체가 제1야당의 대표의 이 메시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은 내일도 찬바닥에 오실 텐데 야당 측에서는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과 손잡는다는 주장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고개를 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일명 버티는 것은 뒤에 배후에 반 총장을 기다리면서 그 일실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정보지가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정현 대표가 12월 21일 날 사퇴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그 반 총장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나와서 그럼 반 총장이 딱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로드맵을 딱 제시하고
그 상황에 이제 반 총장은 국민적 영웅이 돼서 대통령을 만들는 시나리오다. 뭐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인데 네. 좀 현실성이 아주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요. 반 총장이 만약에 들어와서 친박과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하게 결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런 상황이면 반기문 총장을 대통령으로 밀어줄까요?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친박에서 뭔가를 모종의 꿍꿍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치공학적으로 본인들 생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국민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런 걸 보고 반 총장님이 영웅이구나 하고 훅떡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반 총장님 밑에 기대서 뭐 친박이 밑에 어떻게든 이 세력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라면 그거는 정말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지라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정말 이 지라시가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지금 판세를 잘못 읽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근데요, 반 총장 그 시나리오를 들어보니까 제가 네. 떠오르는 것이 30년 전 상황인데요. 그 우리 국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6.29 선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60항쟁이 상당히 그때 민주화 항쟁이 불탔을 때 6.29 선언을 누가 하느냐면 당시 민정당 당대표였던 노태우 대표가 합니다. 그래서 그 직선제견을 안 받아들이고 끝끝내 거부하던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신이 당대표직을 걸고 직선제를 받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6.29 선에서 일종의 깜짝 쇼를 하죠. 그래서 네. 국민들이 노태우라는 사람을 다시 보고 난 뒤에 바로 그 뒤에 이은 대선에서 당시 노태우 당대표 후보가 민정당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마침 말씀하신 거 가만 들어보면 그 포맷하고 똑같이 흘러가는데 국민들 그렇게 이제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기는 굉장히 재밌는 시나리오인 게 이게 어쨌든 기사화까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런던에 있는 한인신문에서 처음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게 만약에 크리스마스 휴가 때 반기문 사무총장이 와서 네. 대통령한테 하야를 권유하고 대통령이 만약에 하야를 진짜 했다 그러면 이거는요 바로 2달 뒤에 선거입니다. 어? 그러면 당내 경선이 뭐가 없어지고 굉장히 혼란 상황이 되는데 그때 반기문 총장은 선거 캠페인 할 거 없이 이거 하나로 제2의 노태우가 되겠다는 건데 야당이 문제입니다. 야당이 그러면 과연 후보장이 날 수 있느냐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카드도 이미 알고는 있지만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반기문 대통령 만들 수도 가능성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정현 대표랑 관계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언론에서 이미 시나리오가 다 나와버려가지고요. 극적인 효과가 깜짝쇼 반감이 효과가. 돼버렸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 그냥 정보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너링을 워낙 잘해서요. 꽃보직 자리에 있었던 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이 오늘 제대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일제히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운전병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특혜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운전병 특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전병 특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문 좀 닫으세요. 아직까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의혹을 자천에 데 대해서 역시 한마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렇죠. 아버지인 우병우 전 수석이 그 검찰청의 포토라인을 썼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우리가 지난 여름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들이 터지기 전에 이미 우병우 전 수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 혐의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특히나 이 아들 문제, 아들의 병역 꽃보직 특혜 논란들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다치게 만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 최순실 씨가 본인의 딸인 정유라 씨를 가지고 이화여대에 특혜 입학을 시켰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 이상으로 네. 젊은 청춘 남자 군대에 복무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자리에서 병역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속된 말로 이 뚜껑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군대에서는 거꾸로 매달려도 시간은 간다고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제대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압력을 행사했던 부분들이 드러난 정황들도 없고 누군가가 처벌된 정황들도 발견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우병우 수석은 여전히 바깥에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네.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국민들이 아마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당시에 네, 하나만 좀 경찰 짧게 해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건데요. 네. 먼저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래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특별수사팀이 있었던 건 아시죠? 네. 그 특별수사팀에서 사실상 이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부터 굉장히 분노를 좀 일으켰던 게 원래 부대 전입하고 4개월 동안은 전보를 할 수 없는데
들어가서 3개월 네. 만에 지금 이게 운전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한때 유행어가 됐던 코너링 잘해서 운전병이 됐다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남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묻힌다면 이거는 국민 법감정이나 정의에 분명히 반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무혐의가 나왔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 당시에 검찰에서 얘기를 했던 거니까 이거는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전역할 때 한류 스타 빼고 기자가 붙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처음 봤네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이 코너링을 잘했다. 경찰의 말은 박종철 열사 때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변명이래 가장 희한한 변명이라고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운전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북악 스카이웨이 길이 굉장히 코너가 많고 요철이 많습니다. 서투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요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그다음에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군대 다녀오셨어요, 교수님? 예, 저도 군대 현역으로 제대를 했는데 네. 사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전역하는 그날 정말 모든 세상이 자기 것 같은 네. 그런 아주 최고의 그 기분을 만끽하는 날인데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을 보니까 좀 마음으로는 좀 안 됐네요. 짠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이제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비리들 중에 국민들이 많이 참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금 아들의 보직 특혜 문제거든요. 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이 징병제 국가에서는 이런 지금 소위 말하는 집안의 그 백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좋은 자리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정말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분노한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네. 진상조사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운전 코너링은 아니지만 국정 코너링은 상당히 훌륭하셨던 김기춘 전 실장, 훌륭하셨다는 의미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수석에 대해서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게 했다는 취지입니다. 농심 비상임 법률고문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비서실장은 못 가셔서 안 간 자리가 아니었는데요. 사ገብ에 갔던 처신에 대해서 일제히 질타가 쏟아졌었습니다. 최근에 이분에 대한 영화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대한민국을 바꿔라 자백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간첩으로 몰래 고문당하고 유죄 판결받았던 제1교포 이철 씨의 이야기를 조명한 영화라고 하는데 뭐 김기춘 실장은 또 기억이 없습니다. 뭐 저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항상 하시는 얘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주로 모른다, 네, 모른다 기억이 없다 얘기를 좀 많이 밀고 하시는데 가기로 하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 농심 법률 비상임 법률 고문으로 들어갔던 건 정말 부적절한 거죠. 네. 지금 이 정권이 끝나지 않았는데 비서실장을 거쳤던 분이 사기업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기업이 뭘 해도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로 김기춘 전 실장께서 뭐 과거에 물론 여기 농심에서 일하셨다고 하니까 그 당시 네. 법률 고문으로 그런 의미로 갔다라고 아무리 좋게 받아들여도 이 부분은 납득하기 힘든 거고요. 일단 이거는 빨리 스스로 그만두신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김기춘 시장과 관련된 여러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김종 차관도 최순실 씨를 뭐 김기춘 전 시장이 소개시켜줬다는 얘기도 네. 하고 차은택 씨도 김기춘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진실 규명에 조금이라도 좀 협조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기억 안 난다는 얘기보다는. 근데 네. 김기춘 전 실장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이 과거에는 굉장히 영민하고 깐깐하고 굉장히 꼼꼼했던 분인데 지금 영화 자백의 경우 보십시오. 일단 김기춘 전 실장이 등장합니다. 이 영화 속에. 네. 그러면 과거로 보면요. 자, 최근에 이제 공개되는 게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김기춘 전 실장 스타일이 그겁니다. 야, 저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이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 이름이 나온 영화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게 사실이 아니면 김기춘 전 실장은 이 영화를 갖다가 뭐 고소해야겠죠. 근데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최근에 하시는 걸 보면요. 그 한겨레 보도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무능한 사람으로 보는 게 차이 났다. 법적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최순실 씨와 그렇죠. 엮이기보다는. 그렇다면 이것도 이 영화도 그렇고 또 최근에 농심도 제가 알기로는 농심 아마 사주하고 아마 좀 같은 고등학교 수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건 알지만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만두고 이렇게 바로 일선 어떤 민간 기업에 들어간다?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김기춘 실장이 과거에 영리했던 그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정말 이중잣대, 이중 모습 아닙니까? 저는 김기춘 실장이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진실의 일부라도 좀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곁에서 보란 듯이 그래도 권력의 최정점에 계셨던 분이었는데요.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다가 지금 병환 중에 계신 김용환 전 의원의 경우에는
최태민의 그림자를 지우시고 그 말 한마디 했다가 다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누리당 상임고문이고 7인의 멤버였죠.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당선인 시절에 2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들고 가갖고서는 보고하는 자리에서 최태민이라는 이름을 꺼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보고를 2페이지짜리 다 마저 하지도 못한 채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소원원 관계가 쭉 얘기했다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저 메시지를 보면 그런 말씀하시려고 지금까지 저를 지지해 주신 거예요. 이 말 한마디를 레이저를 쏘면서 맞게 되면은 그 나이 여하를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아무런 네. 말도 그 앞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김용환 고문은 진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의 그 개발 연대제를 책임지고 이끌어왔던 일꾼 아닙니까? 아버지의 네. 연대를 생각한다면 그런 이 좀 고언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었는데 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결과를 또 오늘 우리가 보고 네. 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